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한 기사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에 공유하면서 북한의 오물풍선이 남쪽으로 날아오기 훨씬 이전부터 국군이 대북 전단을 실은 대형 풍선을 지속적으로 띄워왔다는 의혹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군 내부에서 진행된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심리전 수준을 넘어 헌법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연결될 소지가 있다며 곳곳에 숨어있는 내란적 발상을 제때 드러내고 단죄하지 않으면 언젠가 반드시 비슷한 일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증언과 보도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더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전역한 장병의 증언이 공개되면서 윤석열 정부 시기 국군 심리전 부대가 어떤 방식으로 대북 전단 살포 작전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역병의 진술에 따르면 자신이 복무하던 부대는 2023년 가을부터 북한을 향해 풍선을 띄우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가 설명한 풍선의 규모는 이례적일 정도로 거대하여 일반적인 헬륨 풍선이 아니라 마치 간이 기구라고 불러도 될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지상에서 올려다보면 풍선 하나의 높이가 서너 층 건물에 맞먹을 정도였고 이런 풍선을 한번 작전을 할 때마다 수십 개에서 많게는 100개 가까이 연속으로 띄웠다고 증언했습니다. 풍선에 달린 짐에는 김여정이 사용한다는 명품 가방의 가격을 나열한 전단, 소형 라디오, 한류 드라마 영상이 담긴 저장 장치 등 북한 주민의 호기심과 체제 불만을 자극할 만한 물품들이 함께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러한 작전을 수행하면서도 속으로는 불편함을 느꼈다고 회상했습니다. 군인으로서 상부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결국 임무를 수행했지만 과연 이것이 정전체제와 남북관계의 안정에 도움이 되는 행동인지 또 국내법과 국제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평양 상공에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포착됐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그는 자신이 참여했던 전단 살포 작전이 단순한 심리전이 아니라 보다 큰 정치적 구상, 나아가 내란에 준하는 계획의 일부였을 수 있다는 생각에 심한 불안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자신이 아무런 전체 그림을 모른 채 일부 행동에만 참여했다가 나중에서야 그 의미를 깨닫고 충격을 받았다는 고백은 군 내부에서조차 충분한 논의와 통제 없이 민감한 대북 작전이 진행됐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대북 전단 살포가 단순한 표현 행위를 넘어 안보 환경 전반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휴전선 인근에서 벌어지는 전단 살포는 상대 측의 대응을 유발해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고 실제로 과거에도 폭격 위협이나 군사 충돌 우려가 커졌던 사례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더구나 전단 내용에 상대 지도부의 사생활, 사치품 목록, 선정적인 표현 등이 포함될 경우 이는 단순한 정보전이 아니라 불필요한 조롱과 자극으로 비칠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와 군 지휘부가 어떤 법적 검토와 외교적 효과 분석을 거쳐 이러한 작전을 승인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설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오늘 소개된 또 다른 보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비상통치와 계엄을 거론해왔다는 사실을 전하며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언론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반년이 지난 시점 이태원 참사와 외교 행사에서의 발언 논란으로 지지율이 급락하던 시기에 당시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관저로 불러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비상대권을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헌법이 보장한 비상 권한을 자신이 쥐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정치적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강력한 조치를 통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반대 세력을 향한 거친 비유와 표현이 섞여 있었다는 전언도 함께 전해지며 대통령이 위기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에 대한 우려를 낳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복기해보면 이태원 참사로 수많은 시민이 목숨을 잃고 국가의 재난 대응 체계가 심각한 질문에 직면한 시기였습니다. 외교 무대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고 국내 여론조사에서도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를 크게 앞서는 결과가 연속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정치적, 사회적 신뢰가 약해져 있던 국면에서 최고 권력이 계엄과 비상대권을 거론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사석의 발언으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비상조치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는데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는 정치적 도구처럼 인식되기 시작하는 순간 그 자체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전임 정권에서 제기된 내란 의혹과 사법농단 논란을 수사와 제도 개혁의 과제로 전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외교 분야에서도 여러 성과를 내며 국내 주요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서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취임 후 몇 달 사이에 내란 의혹을 공식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증언과 자료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시도가 지지율 상승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비상 권한과 계엄을 입에 올렸던 전임 대통령과의 대비를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며 국민이 무엇을 민주주의의 올바른 방향으로 보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최근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시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이 포함되었습니다. 응답자의 상당수는 권력자가 헌법 절차를 무시하고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군 병력과 비상 권한을 활용하려 했다면 그것은 내란에 가까운 행위로 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적지 않은 비율의 응답자들은 이런 시도를 내란이라고 규정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며 선거 부정 의혹이나 정치적 위기 상황을 이유로 강경한 조치를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한 사회 안에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규칙을 바라보는 인식이 얼마나 크게 갈라져 있는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법적 판단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일부 정치 세력과 지지층은 선거 결과, 여론조사, 사법 판단 등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모든 사실을 부정하면서 그 속에서 음모론을 찾아내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위에서 정치적 대안을 모색하는 태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선거제도와 사법 시스템 전반을 통째로 부정해버리면 결국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규칙과 제도에 대한 신뢰 또한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런 환경에서는 언제든지 다시 비상권한과 힘의 논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혹이 고개를 들 수 있고 내란적 상상력이 반복해서 등장할 토대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특검과 국회가 내란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나섰습니다. 최근 특검은 국회 직원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다며 추경호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가 좌절된 직후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발언이 실제로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농담이었는지 진지한 평가였는지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해명이 필요하지만 특검은 이를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내란 기도 정황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단서로 보고 있습니다. 입법부 구성원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문민 통치보다 군을 앞선 비상 통치를 더 바람직한 선택으로 평가했다면 그것만으로도 헌정 질서에 대한 심각한 인식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이러한 발언과 당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일부 정치 세력이 실제로 계엄 선포 이후의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상정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엄령이 내려지면 국회의 권한이 축소되고 정부와 군이 언론과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폭이 크게 넓어집니다. 그런 만큼 계엄을 통해 전국을 정리하겠다는 발상은 단순히 치안 유지 차원을 넘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압하고 권력을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헌법은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해제 절차, 그리고 국회의 통제 권한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벗어난 시도는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문제는 이런 중대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법부가 얼마나 독립적이고 균형 잡힌 역할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최근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사법부가 과연 사건의 본질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영장이 발부될 확률은 매우 높으며 기각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통설입니다. 하지만 이번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는 핵심 피의자 상당수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며 통상적인 수준을 훨씬 웃도는 기각 비율이 기록되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검 측은 특히 서울 지역 법원에
일부 영장 전담 판사들이 유난히 보수적이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기준이 일반 형사 사건에도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면 문제 제기가 적을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만 유독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는 것처럼 보일 경우 사법 불신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대법원 수장의 인사권 행사와 재판부 배당 과정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는 인식이 퍼질 경우 법원은 스스로 공정성을 의심받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 특검이 청구한 영장이 대거 기각된 사실을 두고 여권의 우호적인 판사들이 영장 심사를 맡게 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영장 발부 여부는 개별 사건의 증거 관계와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동시에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사한 수준의 증거와 범죄 중대성을 가진 사건들에 대해 일반 사건과 특검 사건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난다면 그 배경을 설명할 책임은 사법부에 있습니다. 지금처럼 특검이 청구한 영장 대부분이 기각되어 수사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진실규명보다는 시간 끌기와 책임 회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내란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충분한 조사를 받지 않은 채 정치권으로 복귀하거나 향후 선거에서 다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민주주의에 남겨질 상처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의 역할 역시 이 지점에서 중요해집니다. 특검이 내란 의혹과 관련된 중대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영장 기각률의 비정상적인 상승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다루는 주류 언론 보도는 많지 않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일부 매체는 사법부에 대한 신중한 비판조차 스스로 자제하고 사건의 본질보다는 정략적 해석이나 정치권의 공방만을 부각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국민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에 대한 정보보다 어느 쪽이 이겼는지에만 관심을 갖게 되고 내란 의혹이라는 중대한 사안이 또 하나의 정치적 소음으로 소비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 지도부는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 사법개혁과 특검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기존의 3가지 특검이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내란 의혹과 권력형 비리를 한꺼번에 다루는 종합특검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한 이유로 수사의 범위가 넓고 복잡한 데다 대법원과 일부 법원이 영장 심사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제동을 걸어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내란 의혹 수사에서도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이 확보되지 못해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민 의원 역시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을 논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국가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을 마련해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설명됩니다. 법 왜곡죄는 법관이나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이 명백한 법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판결이나 수사 결과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경우 형사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둘 다 사법부와 검찰의 자율성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이미 드러난 여러 사건에서 법조인의 재량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결합해 공정성을 훼손한 사례가 반복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진지하게 논의할 가치가 있는 방안으로 평가됩니다. 여기까지가 내란 의혹과 사법제도 논쟁이 얽혀있는 최근 정치 상황의 큰 흐름입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돌려 검찰 내부에서 불거진 또 다른 공정성 논란, 이른바 검찰 실무 시험 문제 유출 의혹과 이를 둘러싼 소신 검사, 담론의 실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한 차례의 시험과 관련된 사건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검찰과 로스쿨, 법무부, 언론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그리고 법조 엘리트 집단 내부의 문화가 어떤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동안 공정과 원칙의 상징처럼 소개되던 한 검사의 행보가 어떻게 시험 문제 유출 의혹과 연결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검찰 실무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의 핵심에는
한 검사에 대한 언론의 이미지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놓여 있습니다. 보수 성향 언론은 이 검사를 그동안 소위 소신 있는 인물,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공정과 원칙만을 외치는 정의로운 검사로 반복해서 소개해 왔습니다. 수사권 축소나 검찰 개혁 법안이 논의될 때마다 그는 언론 인터뷰와 국회 출석을 통해 개혁의 부작용을 거론하며 강하게 반대했고, 일부 매체는 그를 검찰 조직을 지키는 양심적인 내부 고발자처럼 포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험 문제 논란은 공정성을 누구보다 강조해온 인물이 실제로는 특정 집단에만 정보 우위를 제공하며 자신이 속한 조직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행동했을 가능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로스쿨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검찰 실무 과목은 방대한 분량의 법리와 판례, 수사 실무를 한꺼번에 다루기 때문에 시험 준비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시험 범위는 넓은데 시간은 제한적이고 실제 업무를 경험해보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각 죄명을 어떤 상황에 적용해야 하는지 감을 잡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상당수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검사 출강 강사의 한마디, 어느 죄명이 중요하다는 짧은 언급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특정 죄명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행위는 사실상 시험의 출제 방향을 미리 알려주는 효과를 내게 됩니다. 문제가 된 강의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수업 말미에 강사는 이번 시험이 유난히 까다로울 것이라며 어느 죄명들이 특히 중요하다고 굳이 강조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평소 거의 다루어지지 않아 교과서의 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생소한 범죄 유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는 바로 그 죄명이 적용되는 사례 문제가 전체 문항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했고, 해당 강의에서 안내를 받지 못한 학생들은 극심한 허탈감을 느꼈다고 토로했습니다. 학생들은 이 상황을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미 시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모든 죄명을 동일한 깊이로 준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에서 강사가 특정 범죄를 콕 집어 중요하다고 한 뒤 실제로 그 부분이 대거 출제되었다면 이는 구조적으로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시험 직전 마지막 수업에서 이루어진 강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부에게는 사실상 정답의 방향을 미리 귀띔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검찰 조직 내부에서조차 출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가진 이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공정과 원칙을 외치던 검사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법조 지망생들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법무부는 결국 재시험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식 설명에 따르면 특정 학교에서 강사와의 사전 협의를 넘어서는 범위까지 중요 표시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되었으며 그 죄명들이 실제 시험에 출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법무부는 관련 강사에 대한 감찰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 조직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검사는 언론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은 채 입장을 내지 않고 있어 스스로 강조해온 투명성과 소통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차례의 시험 비리 의혹에 그치지 않습니다. 검찰이 로스쿨에 출강하는 구조 자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조직이 미래 법조인의 인맥과 이념 형성에 깊숙이 개입하는 통로로 기능해 왔다는 점을 되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시험과 취업, 인턴십과 연수 과정 전반에 걸쳐 검찰 출신 강사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에서는 수강생들이 검찰 중심의 사고방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 위험이 큽니다. 그 속에서 공정 경쟁과 실력 위주의 평가라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는 희미해지고 검사와의 개인적 친분과 정보 접근성이 중요한 자산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검사 논란 역시 이와 맞물려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기 법무연수원과 검찰 내 요직을 차지했던 일부 인사들은 정권 교체 이후 한직으로 이동한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로스쿨 강의나 교육과정 설계를 통해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시험 문제 유출 의혹에서도 출강검사 혼자 판단의 특정 죄명을 강조했다기보다 법무연수원 차원에서 공유된 강의안과 출제 계획의 일부가 왜곡되어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검사들이
교육과 시험이라는 도구를 통해 조직 내외의 인맥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재생산해 온 것이라면 이는 단순한 윤리 문제를 넘어 사법체계의 구조적 병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검찰과 사법부, 교육기관 사이에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내란 의혹과 관련된 수사 역시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와 사법이 서로를 견제하기보다 이해관계에 따라 손을 잡는 구조에서는 권력자의 비상통치 구상과 계엄 도입 시도가 제대로 된 법적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검찰이 전 정권에서 중심 역할을 했던 인물들에게 느슨한 잣대를 들이대고 법원이 반복해서 영장을 기각하며 수사를 지연시키는 동안 사건의 본질은 점점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내란을 꿈꾸었던 세력이 아니라 그 진실을 밝히려 했던 시도만이 과도한 정치 공세로 비치는 왜곡된 현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논의는 단순히 특정 진영에 유리한 제도 개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기관이 저지른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나 법 왜곡죄 도입 같은 제안은 사법부가 정치 권력과 결탁해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가 실제로 도입될 경우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특정 대법원장과 고위 법관들이 권력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아무런 장치 없이 기존 체제를 그대로 두자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란 의혹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사법개혁을 밀어붙이는 것이 오히려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달리 보면 바로 그 내란 의혹과 검찰 사법부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라도 제도 개선이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만약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향후 어느 정권에서든 비슷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또다시 비상권한과 계엄을 거론하며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시도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사법부가 정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눈을 감는다면 시민은 더 이상 법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서울시정과 선거 정치로 옮겨보면 내란 의혹과 별개로 또 다른 형태의 법 위반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최근 서울시장 오세훈과 측근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특검의 발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보궐선거 시기 특정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에게 선거와 직결된 조사를 의뢰하고 당시 캠프 핵심 인사와 정무부 시장을 통해 조사를 구체적으로 조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가와 정치인 사이에서 여론조사 비용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오가 선거비용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의 휴대전화에서 여러 건의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의뢰자만 사전에 열람할 수 있는 미공표 조사였고 선거 전략 수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이 자료들이 실제로 선거 전략에 활용되었는지, 여론조사 비용이 정식 선거 비용으로 신고되었는지, 특정 사업가가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이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검은 관련 계좌를 추적한 결과 사업가가 여론조사 업체에 건넨 거액의 자금이 사실상 오세훈 캠프를 위한 조사의 대가였다고 판단해 기소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거대 야당의 선거 전략 전반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여당 지도부와 여의도 연구원이 여론조사를 통해 선거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선거법의 취지를 위반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하거나 왜곡했는지 여부가 함께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 지도부와 선거 캠프, 정책연구기관, 여론조사 업체가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미공표 조사를 돌려보며 전략을 짰다면 이는 단순한 규정 위반을 넘어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인 공정한 선거 경쟁을 뒤흔드는 행위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해야 할 여론조사가 특정 세력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타락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특검 수사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 사건이 향후 보수 진영의 차기 주자 구도와도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오랜 기간 서울이라는 상징적 무대를 기반으로 보수 진영의 대표 주자로 거론되어 왔고 선거 승리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적 인지도를 쌓아왔습니다. 그런 인물이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불법 선거 비용 문제로 법정에 서게 될 경우 보수 진영 내부의 권력 지형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과거 당 비대위원장과 연구소 인사들까지 수사의 범위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닌 정당 전체의 도덕성과 책임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 역시 이 상황을 마냥 정치적 호재로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내란 의혹과 검찰 사법부 문제, 그리고 보수 진영의 선거법 위반 의혹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현실은 한국 민주주의가 여전히 제도적 안정 단계에 이르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어느 진영이 집권하든 권력기관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는 유혹,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규정을 편의적으로 해석하려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내란을 꿈꾸는 세력의 상상력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특정 인물을 몰아내는 것을 넘어서 이런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문화를 함께 바꾸는 일입니다. 이 와중에 서울 동부의 한 기초자치단체장은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관심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강동구청장 종원호는 자신에 대한 지지 여론이 특정 진영의 조직 동원이 아니라 시민들의 입소문과 생활 속 평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예산안 심의와 구정 현안을 마무리한 뒤 책임 있는 답을 내놓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이는 거대 정치 이벤트보다 생활 밀착형 행정을 통해 신뢰를 쌓겠다는 메시지로 읽히며 최근 중앙 정치에 격한 공방에 지친 시민들에게 다른 선택지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란 의혹, 사법개혁, 시험 문제 유출, 선거법 위반 수사, 지방 정치의 변화 조짐까지 서로 다른 이슈들이 얽혀 복잡한 정치 지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사건들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모두 권력과 법, 공정성이라는 공통된 키워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군과 검찰, 법원과 언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의 영역에서 어떻게 책임을 다하느냐에 따라 한국 민주주의의 향후 궤적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흐름들이 시민의 일상과 정치 참여 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과제가 남아있는지를 차분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가장 큰 피로감을 느끼는 쪽은 결국 시민들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비슷한 유형의 비리와 권력 남용 의혹이 터져나오고 그때마다 특검과 국정조사, 청문회와 대규모 기자회견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구체적인 진실은 잘 기억되지 않고 누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졌는지도 흐릿해진 채 또 다른 스캔들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이 과정이 누적되면서 사람들 사이에는 정치 자체를 회피하거나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정서가 넓게 번지고 있습니다. 몇몇 시민들은 거리 시위와 온라인 행동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정치 뉴스를 접할 때마다 복잡한 사건과 낯선 법률 용어에 압도되어 아예 관심을 끊기도 합니다. 정당과 언론, 검찰과 법원이 서로를 향해 쏟아내는 비난 속에서 무엇이 사실인지 스스로 가려내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채널마다 다른 해석과 음모론이 뒤섞인 정보 환경에서는 같은 사건을 두고도 전혀 다른 현실이 동시에 존재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결국 공동체의 공통된 판단 기준을 허물고 민주주의의 최소 조건인 사실에 대한 합의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가능성은 시민 개개인의 경험 속에서 천천히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내란 의혹, 선거법 위반 사건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정치와 법을 전문가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자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센터와 구의회, 시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결정 하나가 자신의 일상에 직결된다는 경험을 통해 생활 정치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시민들도 늘어났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지역 모임, 학부모회와 노조, 직장 내 소규모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은 비록 거창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치 문화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건강성은 결국 권력기관의 선의가 아니라 시민의 감시와 참여에서 비롯됩니다. 군이 헌법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만드는 힘, 검찰과 법원이 스스로를 특권적 집단으로 착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힘, 언론이 권력의 홍보 창구로 전락하지 않게 막는 힘은 모두 시민의 관심과 행동에서 나옵니다. 투표장에 가는 일뿐 아니라 평소에 어떤 뉴스를 선택해 읽고 어떤 기준으로 사실과 거짓을 구분할지 결정하는 행위 자체가 정치 참여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질문을 던지고 행정기관과 정치인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태도는 거창한 구호보다 더 큰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교육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법과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배우지 못한 채 성인이 되면 내란 의혹이나 사법개혁 논쟁과 같은 복잡한 사안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군의 역할과 계엄제도의 본래 취지, 사법부 독립의 의미, 검찰 권한이 가진 빛과 그림자를 균형 있게 설명하는 시민교육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공백을 채우지 못할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감정에 기대어 판단을 내리게 되고 그 틈을 파고드는 정치 선동과 허위 정보는 더욱 힘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단지 어느 정치 세력이 이기느냐를 넘어 시민 모두가 기본적인 헌법 감수성을 갖추도록 돕는 일입니다. 계엄과 비상대권이 어떤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 내란죄가 왜 그렇게 무겁게 규정되어 있는지, 선거법과 공직자 윤리 규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가 넓어져야 합니다. 그 이해를 바탕으로 누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권력은 시민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내란을 꿈꾸는 상상력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법과 절차를 존중하는 문화가 서서히 뿌리 내리게 됩니다. 정치 세력에게도 요구되는 책임이 분명합니다. 어느 진영이든 내란 의혹을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도구로만 소비한다면 사건의 본질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끝없는 진영 싸움뿐입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 계엄과 비상대권을 가볍게 언급하거나 사법부를 향해 근거 없는 음모론을 퍼뜨리는 행위는 결국 자신이 속한 진영에도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권력을 잡았을 때뿐 아니라 잃었을 때도 민주주의의 기본 규칙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만 그 정치 세력은 장기적으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법부와 검찰에게도 마찬가지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영장 발부와 기각, 수사 착수와 불기소 결정 하나하나가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내려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주지 못한다면 법치주의라는 말은 껍데기에 불과해집니다. 특검 수사를 방해하거나 왜곡했다는 의심을 받는 순간 사법부는 스스로 쌓아 올린 권위를 잃고 또 다른 정치 행위자로 취급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란 의혹의 진실이 무엇이었는지와 상관없이 제도 전체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는 결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언론 역시 자신이 맡은 역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권력의 비리를 파헤치는 탐사 보도는 줄어들고 정치인들의 자극적인 발언을 그대로 옮기는 기사만 넘쳐나는 현실에서는 시민이 사건의 구조와 맥락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란 의혹과 사법개혁 논쟁, 시험 문제 유출과 선거법 위반 수사를 단편적인 말싸움으로만 다루지 말고 그 배경과 제도적 의미를 차분히 설명하는 보도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언론이 각자의 정치적 성향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사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기준에서만큼은 스스로를 엄격하게 통제해야 합니다. 군 조직 내부에서도 성찰이 요구됩니다. 심리전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작전이 장병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거쳐 수행된 것인지 혹은 상명하복이라는 명분 아래 법적 윤리적 기준을 모호하게 넘나든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군은 헌법에 의해 통제되는 조직이며 그 임무는 특정 정권이나 이념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장병 개개인이 자신이 수행하는 명령의 법적 근거와 헌법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때만 군은 내란의 유혹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의 핵심에는 한 가지 질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위기를 만났을 때 법과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비상 권한과 힘의 논리에 기대려 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과거의 경험은
이 나라가 여러 차례의 큰 갈등과 혼란을 겪으면서도 결국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려 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길이 언제나 일방향으로만 흐를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내란을 꿈꾸는 상상력은 사회 곳곳에서 쉽게 자라납니다. 패배에 대한 분노, 불평등에 대한 좌절, 제도에 대한 불신이 켜켜이 쌓이면 누군가는 한 번쯤 비상대권과 계엄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줄 안전장치는 헌법과 제도, 그리고 시민의 상식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맞물려 작동할 때만 비상통치의 유혹을 떨쳐내고 민주주의의 길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현 정부가 내란 의혹과 사법개혁을 둘러싼 모든 과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과거 정권에서 벌어진 일들을 덮어두지 않고 공개된 수사와 제도 개혁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모으려는 시도가 이어진다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진전이 될 것입니다. 시민 역시 정치적 입장에 따라 사건을 흑백으로만 바라보는 태도를 넘어 구체적인 사실과 제도적 대안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연습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이 쌓일 때 비로소 내란의 가능성은 과거의 그림자로 남고 민주주의는 조금씩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쟁과 스캔들 속에서 새로운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이 다음 머릿기사를 장식하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질문은 변하지 않습니다. 권력은 헌법이 정한 한계를 넘어서고 있지 않은가? 사법부와 검찰은 스스로를 시민 위에 두고 있지 않은가? 언론은 권력의 거울이 아니라 감시자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잊지 않는 시민이 존재하는 한 내란을 꿈꾸는 세력이 완전히 승리하는 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